안녕하세요. 김은호 교수입니다. 오늘은 지각과 감각, 이 부분이 소비자 행동 그리고 광고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학습 목표를 설명하자면,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키워드로는 지각이라고 하는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각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다양한 자극들을 어떻게 내 나름대로 의미 있는 것으로 머릿속에 저장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딱딱딱 어떤 스테이지를 거쳐서 하나의 과정으로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 지각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떤 과정들을 거쳐가면서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느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시면서 수업을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더 가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우리가 이제 감각부터 지각까지 이야기를 할 건데요. 거기에 뭐 다양한 내용들 중에서도 우리가 디자인이라는 요소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다라는 내용들도 나올 것이고요. 뒷부분으로 가게 되면 식약화 광고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논란이 있고 또 어떤 식으로 이것을 응용해서 활용할 것이냐라는 부분들까지도 같이 고민을 하시면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뭐 키워드들 중심으로 일단 학습 목표를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번 주의 내용은 결국에는 이런 소비자들이 가지고 있는 감각과 지각 과정, 이 부분들이 행동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자세히 이해해야 되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가볍게 한번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감각기관은 몇 개가 있으십니까? 네, 어떤 사람은 6개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5가지의 오감을 통해서 외부 자극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대표적인 부분, 뭐 대표적이라기보다 이 오감의 내용들을 보자면 눈, 코, 입, 귀, 피부라고 하는 5개의 이제 감각 수용기를 통해서 우리가 외부의 자극들을 받아들이게 되는데요. 감각 자극으로부터 우리가 감각 경험과 그리고 지각이라고 하는 이 과정들이 시작되게 된다라고 설명을 하게 됩니다. 인간이 가지는 그리고 소비자가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가 소비자 행동에 있어서 이 감각이라고 하는 부분, 더 나아가서 지각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기본적인 기초적인 내용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요. 마케터들 입장에서도 이 감각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가장 기초적으로 행해져야 하는 소비자들의 접근 방식으로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오른쪽에 나와 있는 몇 가지 예시가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바나나 우유는 무슨 색깔이죠? 그렇죠. 노란색이다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감각 수용기를 거친 자극의 특성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이 제품은 어떤 특성들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의미로서 나한테 받아들여진다라는 것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감각 자극이라고 하는 요소들을 가지고 제품을 특히 기억하려고 하는데 여성분들 혹은 화장품에 관심이 많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화장품 이름을 풀네임으로 하기보다는 그 특성들을 통해서 이제 애칭이라고 하는 걸로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대표적인 게 뭐 갈색병 알고 있니? 혹은 뭐 보라색병 알고 있니?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시각 자극, 즉 감각 자극으로부터 우리는 제품의 특성들, 그리고 제품의 애칭, 그리고 제품의 이름을 기억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요소들이 소비자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것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감각 자극들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각의 대표적인 특성들을 좀 살펴보자면 우리가 감각이라고 하는 정보들은 굉장히 머릿속에서 짧게 머물다가 사라지게 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억하게 되는 내용들은 단기 기억 혹은 장기 기억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특정한 시간 동안 혹은 특정한 기간 동안 그 내용들을 기억하게 된다라고 설명을 하죠. 하지만 이 감각 기억은 매우 짧은 시간 동안 스치듯 사라지게 되는 내용들인데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선택적으로 집중했던, 즉 주의를 많이 기울였던 정보들은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정보들로 남게 됩니다. 살아남게 됨으로 인해서 단기 기억을 거쳐서 장기 기억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노란색 하면 바나나 우유라고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떠올릴 수 있고 그리고 즉 인출할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저장할 수 있었던 건 이 노란색이라고 했던 자극에 여러분들이 많은 주의를 기울였었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감각 기억이 머무는 시간이 짧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짧은가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요. 대략적으로 시각 자극은 약 0.5초 정도 남는다라고 합니다. 반면에 청각 자극은 2, 3초 정도의 시간을 좀 머물다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실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에서 0.5초 그리고 2에서 3초 정도 되는 그 시간들은 상당히 찰나의 시간이라고 보여지는데 그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들이 주의를 기울이게 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여러분들 저장고 속에 그 감각 정보들은 유지가 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각 자극과 대표적인 시각 자극과 청각 자극이 머무는 시간들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기억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잔상 기억 그리고 잔향 기억이라는 걸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각 자극이 짧은 시간 동안 잠깐 저장됐다 되는 것을 잔상 기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청각 자극이 잠깐 머물다가 있는 것을 잔향 기억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밑에 내용에서 보면 조금 더 긴 시간을 이야기를 하기도 하네요. 4초 정도 혹은 시각 자극 같은 경우에는 1초 정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제 내용들도 나오게 됩니다. 약간 차이는 수치적인 것에서는 약간의 오차 범위는 있을 수 있지만 여기에 핵심은 우리가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머물고 있다. 그러나 이 두 개의 자극의 기억의 시간을 좀 비교하자면 잔상 기억보다는 잔향 기억에 머무는 시간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더 길다라고 보여진다라는 내용입니다. 앞서서 학습 목표에서 이야기했었을 때 이 지각이라고 하는 과정은 세 가지의 단계들을 거쳐서 나타나는 하나의 일련의 과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지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감각이라고 하는 내용들이 사실 선행되어야 합니다. 즉 무엇이냐면 외부에서 자극이 들어와서 내 수용기에 이제 그 자극이 안착된다라는 이 감각이라고 하는 단계들을 거쳐서 다음에 지각 단계, 즉 세 개의 스테이지가 있죠. 노출되고 주의를 기울여서 해석하는 이 지각을 거쳐야 한다라는 건데요. 결국에는 외부에서 주어지는 다양한 자극들이 내 감각 수용기를 통해 들어왔는데 이 감각 수용기들이 이제 뇌에 신호를 보내서 우리가 이것이 무엇이다라는 것으로 자신만의 어떤 의미 있는 내용으로 해석하는 이 일련의 과정들을 감각과 지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지금 보여지는 이 내용에서는 감각이다, 지각이다라고 딱 섹션을 구별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 일상생활에서는 그 내용, 그 과정 자체가 딱 명확히 구별하기가 사실 쉽지 않죠. 첫 번째 이유는 감각과 지각이 일어나는 이 시간 자체가 상당히 짧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감각과 지각이 우선은 감각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먼저는 이루어져야 되지만
자주 노출됐고 자주 주의를 기울였고 해석을 이미 했었던 대상 같은 경우에는 감각이라고 하는 과정을 먼저 거치지 않고 지각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반대로 감각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각과 지각이라고 하는 부분은 딱 섹션을 구별해서 서로 다른 것처럼 보여지지만 굉장히 일관되게 연속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일어나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감각의 특성들을 잘 이해하고 가장 기본적으로 마케터들이 이 감각에 대한 내용들을 활용하려고 한다라고 설명을 했었는데요. 우리가 뒷부분에 뭐 이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예를 하나 들어보게 되면 대표적인 청각에 대한 자극들을 보게 되면 자동차 광고에서 사실 굉장히 많이 느끼게 됩니다. 우리 자동차가 굉장히 튼튼하고 강한 자동차다라고 했었을 때 광고에서 보여지는 그 자동차의 배경음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웅장하고 굉장히 강한 비트의 음악들을 배경음악으로 사용합니다. 반면에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급 세단의 자동차가 부드럽고 조용하고 그리고 빠르게 지나갈 수 있다. 어떤 잡음도 없이 갈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클래식이거나 아니면 정말 잔잔한 배경음악을 통해서 이 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부드러움이라고 하는 소음이 없음이라고 하는 내용들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자, 그만큼 그 제품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특성들을 소비자들의 다양한 감각적인 내용들을 활용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헤도닉 컨섬션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감각 자극들 그리고 감각 수용기들은 어, 이상적인 부분보다는 어떤 감정적인 측면과 훨씬 더 많이 맞닿아 있기 때문에 헤도닉 컨섬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히도닉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상 우리가 제품의 어떤 경험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감각 수용기를 거쳐온 이 자극들을 우리가 경험했다라는 관점에서도 헤도닉 컨섬션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감각 자극들을 활용한 마케팅을 센서리 마케팅이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대표적인 예로는 그 향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체인 호텔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하게 여러 세계 각국에 다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옴니 호텔이라고 하는 특정 호텔 같은 경우에는 호텔 로비에 들어가면 어떤 옴니 호텔에 간다 하더라도 동일한 향이 같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특정 향으로 그 대상을 기억하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도 설명을 하죠. 앞서 나왔던 예시이기도 하지만 일례로 CGV나 이런 어떤 쇼핑몰 같은 경우에도요, 바로 딱 들어갔을 때 그 곳만의 특정 향을 내려고 하는 매장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이 홀리스터 매장에 한번 들어가 보시게 되면 딱 홀리스터 매장만에 가지고 있는 그런 독특한 향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도 얘네들이 이런 센서리 마케팅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첫 번째 이제 5가지의 감각 수용기 중에서 시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세상을 경험하는데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감각 수용기 중에 하나가 시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의 약 70% 정도의 그 외부 자극을 받아들이는 감각 수용기가 시각이라고도 이야기를 할 만큼 시각적 요소는 우리가 일반적인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소비자 행동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해서 뭐 광고든 마케팅 여러 가지 요소든 이런 데에 활용하는 데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 제품, 매장 혹은 뭐 디자인, 브랜드 이런 요소들은 시각적인 요소들을 통해서 제품의 의미를 전달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상당히 많이 한다라는 것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브랜드들 혹은 뭐 어떤 광고든 제품 디자인에서 어떤 색상을 선택하느냐라는 것이 제품의 성패를 좌우할 수도 있을 만큼 중요한 요소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로도 설명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소비자들의 경우는 일단 가장 처음 보여지는 이 제품의 색상에 대해서 이 제품이 무엇인지 내용물에 대한 추론을 하게 되고 이 색상을 통해서 제품에 대한 평가도 함께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앞서 우리가 바나나 우유는 무슨 색이죠? 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바나나 노란색 이런 두 가지들을 연합해서 추론을 하는 과정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두유를 사기 위해서 마트를 갔는데 두유의 패키지가 검정색이다 라고 했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실 수 있을까요? 아, 이 두유는 일반 콩이 아니라 검은 콩을 가지고 만들었구나. 그렇다면 일반 콩보다 조금 더 건강하지 않을까? 그러면 조금 더 비싸게 판매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색을 가지고, 색상 하나 가지고 여러분들은 제품의 속성에 대한 추론들을 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 색이라고 하는 건 기업의 이미지와도 강하게 연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색상을 사용했느냐라고 하는 건 이후에 기업의 굉장히 중요한 자산으로서 역할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코카콜라와 펩시라고 하는 콜라의 굉장히 큰 두 개의 경쟁 브랜드가 있었을 때 여러분들에게 브랜드 네임을 빼고 빨간색과 파란색을 보여줬다. 여러분들은 빨간색은 누구를 지칭하는지, 파란색은 누구를 지칭하는지 브랜드 네임을 보지 않고도 충분히 추론할 수 있다라고 추론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색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겠죠. 이를 트레이드 드레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정 색상, 특정 컬러는 기업과 강하게 연합되는 현상을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지금 나와 있는 다양한 기업들의 로고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그 브랜드 네임을 보지 않고도 이 색상만 가지고도 어떤 브랜드인지 우리는 충분히 추론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특정 색상에 대해서 특정 기업들은 자신들이 어,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법적으로 지정해 놓는 색깔들을 만들어 놓기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만큼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색에 대한 강조들을 많이 하고 있다. 그리고 중요성을 이미 인식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계속 이제 컬러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 컬러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제품에 대한 속성도 추론할 수 있고 제품 평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색상이라고 하는 컬러라고 하는 게 왜 중요한가라는 걸 살펴보게 되면 컬러는 정서를 유발시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빨간색과 노란색, 파란색 이런 각각의 색상들은 특정한 서로 다른 정서들을 좀 불러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내가 어떤 색을 주, 주요 타겟 색깔로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전달하고 싶은 그리고 소비자들이 경험했으면 하는 정서들이 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컬러는 정서를 유발할 수 있는 특성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정서라고 하는 부분들은 생물학적으로 이미 선천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지만 학습에 의해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크리스마스 때 파란색을 주로 사용하나요? 빨간색을 주로 사용하나요? 자, 우리는 대부분 빨간색이라고 하는 게 크리스마스에는 너무 이상하지 않은 너무너무 적합한 색깔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왜 우리는 빨간색을 당연히 써야 한다고 생각할까요? 이는 오랜 시간부터 우리가 크리스마스에 빨간색을 사용했었던 어떤
경험이 연합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빨간색이라고 하는 건 빨간색을 봤을 때 우리는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을 떠올릴 수 있고 산타크로스 할아버지를 떠올릴 수 있고 또 따뜻함, 열정적인 이런 것들을 떠올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색상으로 인해서 나타나게 되는 정서는 선천적인 것과 더불어서 즉 생물학적인 것, 본능적인 것과 더불어서 학습에 의해서 나타나기도 한다라고 설명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한번 좀 생각해 볼 만한 내용들 중에 하나는 축구에서 선수들이 입는 유니폼이 여러 가지 색깔들을 좀 가지고 있을 텐데 뭐 국가를 지칭하는 색깔들이기 때문에 입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이제 그 다양한 색깔들 중에서 선택할 수 있었을 때 왜 그런 색을 선택했을까라고 하는 건 한편으로는 상대방에게 자신과 경쟁해야 되는 상대방에게 전달하고 싶은 어떤 정서적인 측면도 존재하지 않았을까라는 것들도 한번 추론해 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굉장히 재미있는 내용 중에 하나는요, 이 색깔에 대한 정서적인 반응이나 혹은 어떤 학습에 대한 반응이 모든 사람이 같다라고 보여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색상에 대한, 컬러에 대한 반응에는 사람들마다 그리고 문화권마다 차이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설명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보여진다. 그 이유를 한 세 가지 차원에서 살펴보자면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생물학적인 차이에서부터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예를 들었던 건 생물학적인 차이를 크게 여성과 남성의 시각적 구조의 차이로 설명하게 되는데요. 여성이 남성들보다 밝은 톤을 조금 더 잘 구별하는 시각세포, 즉 원추체라고 하는 원추세포의 발달이 훨씬 더 많이 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하게 됩니다. 원추세포와 간상세포, 간상체라고 하는 것의 발달이 누가 덜 됐다, 더 됐다라고 해서 우월하다, 우월하지 않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생물학적으로 그런 구조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자극을 해석하는 데에도 차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제가 경험했던 제 예시를 하나 좀 들어드리면 이제 어떤 화장품이나 네일 컬러나 이런 것들을 제 남동생과 함께 이제 구매를 하러 갔었을 때인데요. 여성 여러 가지 색상이 있어서 무엇을 사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너무 선택이 어려워서 제 동생에게 ABCD 중에서 어떤 색이 더 좋아 보이니? 훨씬 더 이쁘니? 라고 질문을 했었을 때 돌아오는 답변이 ABCD 모두 똑같은 빨간색 아니야? 라고 제 동생이 저한테 반문을 했어요. 자, 저는 A, B, C, D 이 내용들이 서로 다 다른 붉은 계열에 있는 색이라고 판단을 해서 고민을 했었다면 굉장히 단순하게 얘는 그냥 붉은색, 빨간색이야 라고 A, B, C, D를 통합해서 보는 혹은 구체적으로 밝은 톤들에 대한 구별을 하지 않는 어떤 시각적인 반응을 보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어떤 개그 프로그램에서 여성들에게는 다 똑같은 립스틱 색깔은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약간의 생물학적인 차이가 색을 구별하는 능력에 그리고 색에 대한 소비자 반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나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해지게 되는데요. 연령이 높아질수록, 즉 나이가 많아질수록 밝은 색깔을 선호하는 경향성이 높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조금 더 젊었을 때, 어렸을 때에는 좀 더 어둡고 좀 짙은 색깔을 많이 좋아했다면 나이가 많아질수록 우리가 좀 더 밝은 색을 선호하게 되는데요. 이것도 어떤 생물학적인 노화에 의한 반응일 수도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나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떤 색에 대한 선호를 좀 바꾸게 하는 요소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인종도 마찬가지고요. 세 번째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색에 대한 반응은 학습의 반응이다라고 설명을 했던 것처럼 문화에 따라서 즉
문화라고 하는 건 우리가 후천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하나의 학습의 과정인데 이 문화에 따라서 색에 대한 반응들이 달라져요. 그 대표적인 건 색을 표현하는 언어가 나라들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검붉은색, 밝은색, 밝은 붉은색, 핏빛 붉은색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레드라고 하는 빨간색이라는 걸 표현하는 단어들이 많지만 영어로는 레드라고 하는 어떤 단편적인 단어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어떤 나라에서는 특정 색을 표현하는 단어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색을 잘 모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화, 즉 학습에 의해서 서로 다른 언어의 차이 그리고 경험의 차이가 색에 대한 반응을 다르게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고 설명을 하게 됩니다. 자, 다음 광고 하나를 보실 건데요. 이 광고는 시각적 자극에 초점을 두어서 시각적 자극만 가지고 소비자들에게 이 제품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Change the water. 홍초. 자, 지금 광고를 보게 되면 마지막에는 홍초라고 하는 것이 나오기는 했지만 그 전에 이 광고가 시작되었을 때에는 얼음의 붉은색이 퍼지는 시각적인 자극만을 제시를 했습니다. 즉, 소비자들에게 얘는 붉은색의 제품이고 얼음과 함께 섞어서 먹는 방식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를 그렇게 칵테일처럼 즐길 수 있는 거야 라는 걸 이 색깔 하나로 전달해 주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붉은색이 들어갔다라고 함으로 인해서 아, 얘 제품은 뭔가 붉은색의 재료가 사용됐겠구나 라는 것까지도 우리는 추론할 수가 있겠죠. 자, 다음 광고는 맥주 광고입니다. 맥주 광고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었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제가 보여드렸던 이 광고는 굉장히 시각적인 자극들에 기반해서 맥주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맥주가 가지고 있는 색깔 두 가지죠. 갈색과 하얀색 거품이라고 하는 걸 극명하게 대조시킴으로 인해서 우리의 맥주가 가지고 있는 신선함과 진짜다움이라고 하는 걸 굉장히 강조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청각적인 내용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감각 소형기에 입력되는 청각 자극은 사실 우리가 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봤던 시각보다 조금은 상대적으로 좀 오래 머물다 머무는 시간이 좀 오래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약 2초에서 약 4초 앞서 나왔던 내용에 보면 이 정도의 시간을 머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 세상을 이해하는데 가장 많은 수용기를 활용하는 시각과
그리고 상대적으로 쪼끔의 파지 시간, 즉 기억이 남는 시간이 좀 더 긴 청각을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를 중요한 전략적인 요소로 사용하려는 노력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어디서 많이 살펴볼 수 있냐면 광고나 혹은 어떤 실제 매장에서 나오는 배경음악 같은 경우에 상당히 많이 우리가 활용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광고에서 굉장히 유명한 음악, 굉장히 고급스러운 음악을 배경으로 사용했다라는 것은 이 배경음악에서 오는 느낄 수 있는 유명함, 그리고 기분 좋음, 혹은 어, 응대함, 긍정적인 이런 요소들을 함께 제품에 그런 연합시키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활용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배경음악이 이 제품이 결국 어떤 이미지로 소비자들에게 보여지게끔 하고 싶은가라는 것을 결정지을 수도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배경음악이 굉장히 유명하고 클래시컬한 음악으로 전달하면 할수록 조금 더 고급스러운 이미지로 제품들을 느끼게 해주고 싶고 소비자들에게 쟤는 고급스러운 제품, 비싼 제품이라고 하는 연상을 유도하고자 하는 방식으로서 음악들을 사용하게 되더라라고 설명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이런 다양한 청각적인 요소들을 통해서 제품이 가지고 있는 속성들을 다른 제품들과는 조금 차별적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전략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속성과 연결시키는 건 앞서도 자동차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내가 굉장히 강한 힘을 강조하고 싶은 자동차라면 굉장히 비트가 강하고 센 음악. 아니다. 우리 자동차는 굉장히 부드러운 드라이빙을 할 수 있고 소음도 없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다면 사실 이거는 우리가 실제 운행을 해봐야 느낄 수 있는 거지만 그렇지 않은 추론할 수 있는 즉 청각적인 요소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제품의 속성들을 경험할 수 있게끔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배경음악 사용과 관련돼서 상당히 재미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어떤 템포를 사용하느냐가 결국 소비자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맥도날드와 같은 패스트푸드점에 갔을 때와 여러분들이 도착하자마자 주문을 받고 음식을 실제 하게 되는 고급 레스토랑을 갔었을 때의 배경음악이 어떻게 차이가 났었는가 한번 잘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가보셨던 맥도날드에서 굉장히 느린 템포의 음악을 들어보셨던 적이 있었나 한번 잘 떠올려 보십시오. 아마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맥도날드 하면 굉장히 빠른 템포의 음악들이 흘러나왔었던 것들만 떠올려질 거예요. 왜냐하면 맥도날드의 그 빠른 음악은 결국 사람들에게 빠른 행동을 이끌어내게 됩니다. 즉, 빨리 주문해서 빠른 시간 안에 먹고 빨리 퇴장해야 되는 이런 빨리 되어야 되는 곳에서는 빠른 템포의 음악들을 사용하게 된다라고 설명을 해요. 반면에 고급 레스토랑처럼 여러분들이 주문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직접 조리를 시작하게 되는 곳에서는 여러분들의 행동도 사실 굉장히 천천히 지나가야지만이 충분히 음식을 경험하고 또 다음 음식이 나올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셰프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굉장히 느린 템포의 음악들이 제공되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갔던 곳에서 어떤 음악을 트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전략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스피드의 행동들을 보여주길 원하는가와 연결지을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밑에 제가 스타벅스하고 카페베네 지금은 거의 잘 안 보이죠? 카페베네와 관련돼서 두 가지 매장을 지금 비교를 하게 됐는데요. 청각적인 요소에서 우리가 왜 스타벅스와 카페베네를 제가 가지고 왔을까 한번 추론을 잠깐 해보시면 어떨까요? 네, 일단 대표적으로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스타벅스만의 음악, 즉 차별화된 음악, 대중적이지 않은 음악들을 틀어주는 곳이라면 지금 카페베네와 관련돼서 뭐 다양한 뭐 국내 브랜드의 카페 같은 경우에는 대중음악들을 굉장히 많이 틀어주게 되죠. 그래서 이 배경음악의 차이가
소비자들이 경험할 때 어떤 차이로 인식되는가, 그리고 이 배경음악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소비자들이 특정 브랜드를 선택하는데, 즉 커피를 마시는 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가 되느냐라는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흥미로운 내용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 청각 자극을 활용한 광고를 보실 건데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유명한 바이크 브랜드인 할리 데비슨의 광고입니다. 할리 데비슨 하면 여러분들이 저 멀리에서도 어떤 특정 소리가 울리게 되면 특정 브랜드의 오토바이가 오는 것 같아 라는 걸 여러분들이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할리 데비슨의 어떤 매니아층들은 그 소리에 매료되어서 할리 데비슨 바이크만을 추구한다라고도 이야기할 만큼 할리 데비슨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요소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시각적 요소도 있을 수 있지만 청각적인 요소가 상당히 독특한 바이크 중에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독특한 할리 데비슨의 청각적 요소를 활용한 광고를 집행하게 됐었는데 한번 보도록 하죠. 마지막에 들으셨던 그 특정 소리가 할리 데비슨 바이크가 내는 독특한 소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자동차 광고인데요. 소리를 통해서 청각적인 자극을 통해서 이 자동차의 속성을 제시하고자 했던 광고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trong outside. Soft inside. Santa Fe, the contrast. 자, 특성들이 잘 전달이 되었나 모르겠습니다. 안에는 굉장히 조용하고 아늑하다라고 했을 때에는 굉장히 부드러운 템포의 음악이 나오고요. 외관은 굉장히 우리가 강하다, 스피드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굉장히 비트가 강한 음악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내가 이 자동차를 아직 타보지는 않았지만 이 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특정한 속성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히 청각적 자극을 통해서 이해를 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런 청각적 자극을 통한 다양한 전략 중에 하나가 소닉 브랜딩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대표적으로 광고에 나오는 CM송이나 광고에서 보여지는 혹은 브랜드들이 사용하는 징글이라고 하는 내용으로서 우리가 소닉 브랜딩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청각적 자극을 통해서 마케팅을 한다라는 거죠. 브랜드를 알린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CM송은 광고에서 나오는 그 광고의 노래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피로는 뭐 때문이야? 라고 물어봤을 때 간 때문이야? 라고 여러분들이 대답을 하게 되는 이유는 광고에서 불려졌던 다음과 같은 CM송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라고 보여집니다. 간 때문이야, 간 때문이야. 피곤한 간 때문이야, 간 때문이야, 간 때문이야. 피곤한 간 때문이야, 간 때문이야, 간 때문이야.
자, 그래서 이러한 광고에서 나오는 노래를 우리가 CM송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징글이라고 하는 건 노래는 아니고 짧은 어떤 효과음과 같은 소리입니다. 청각적인 자극인데요. 각 브랜드들을 상징하는 짧은 청각적 효과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광고에서 지금 보여드리는 광고에서 인텔의 징글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텔을 광고하지 않지만 인텔 브랜드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한번 광고를 살펴보도록 하죠. 어떤 부분이었나? 자연에 있는 자연에 있는 듯 네. 마음을 가볍게 해줄 음악 한 곡. 자, 여러분 들으셨나요? 이 광고가 원래는 노트북 광고죠. 근데 이 광고가 시작하기 전에 들렸던 이 짧은 소리, 이게 징글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짧은 효과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 브랜드에 대한 인식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짧은 효과음이 브랜드를 차별화해주고 브랜드를 구별해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전화를 친구한테 했을 때 SK텔레콤을 사용하는 친구한테 전화를 걸게 되면 신호 연결음이 나오기 전에 독특한 연결음이 나오게 되죠. 자, 그게 SK의 징글이라고 하는 효과음입니다.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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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은 나보다 많이 가? 어? 사람들은 이것을 순식간이라 부르고 우리는 이것을 LTA라 부릅니다. 자, 광고 어디에서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LDA, SK텔레콤. 네, 마지막에 들으셨나요? 네, 그 소리가 여러분들이 듣던 SK의 징글입니다. 다음 내용은 지나가려고 했는데 늦게 지나가서 제가 여러 번 누르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청각적인 요소 또한 우리가 소비자들에게 제품에 대한 혹은 브랜드에 대한 것을 전달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걸 다양한 어, 응용 장면에서 살펴볼 수 있었고요. 자, 세 번째는 후각입니다. 우리가 후각을 가지고 하는 대표적인 마케팅은 향기 마케팅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요. 예전에는 향기 나는 편지지, 향기 나는 카드, 이런 것들이 있어서 내가 원하는 특정 향기가 나는 카드나 편지지를 선택할 수 있는 때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잡지에서는요, 내가 이 향수를 아무리 시각적인 자극으로 보여준다 하더라도 소비자들에게 전달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잡지에 향수의 샘플을 붙여서 소비자들이 직접 그 페이지를 넘기면서 향수에 대한 향수의 향을 경험할 수 있게끔 자극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는 향기 마케팅을 활용하고 있고요. 이 향기라고 하는 것은 일단 한번 기억이 되어지게 되면 그 기억이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기 때문에 현대 사회에서 굉장히 좀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감각적인 정보들이 혼재된 사회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양한 시각적 자극과 청각적 자극이 아무리 다른 애들보다는 다른 요소들보다는 조금 더 머무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다 하더라도 주의를 한번 기울였을 때 유지되어지는 시간은 향기라고 하는 후각적 자극이 조금 더 오랜 시간 동안 기억이 되어진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점점 세상이 다양한 자극들로
복잡해질수록 후각이라고 하는 요소가 중요해지게 되더라라고 설명을 하죠. 좀 오래된 내용이기는 하지만 왼쪽에 보여지는 금호 타이어의 광고는 대표적인 향기 마케팅을 시행했던 사례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들이 운행을 하다 보면 잘 경험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계속 타이어가 마모가 되면서 고무 타는 냄새들을 미세하게 경험하는 소비자들이 많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소비자들이 나는 제발 이 고무 타는 냄새를 안 맡고 싶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상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냄새 중에 하나가 이제 마모되면서 고무가 타이어가 마모되면서 나는 불쾌한 냄새일 텐데요. 이런 소비자들의 불편함을 인지했던 금호 타이어에서는 타이어를 만드는 공정에서 타이어가 계속 마찰에 의해서 마모가 됐을 때 불쾌한 역한 냄새가 아니라 아로마 향이 나타날 수 있게끔 그 타이어를 만드는 과정에 아로마를 추가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타이어는 너네랑 다르게 다른 애들이랑 다르게 운행하면서 계속 향기를 뿜어내는 타이어야 라는 것으로 마케팅을 했던 경우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이 향기 마케팅의 좀 고전에 속하는 그런 광고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런 향기 마케팅은 뭐 요즘에는 상당히 많이 진행하고 있죠. 그래서 오른쪽에 보여지는 것처럼 웰빙 드라이빙 뭐 6가지라고 하면서 소비자들에게 뭐 여러 가지 요소들도 있지만 우리를 좀 리프레시 해줄 수 있는 그런 향이 계속 나올 수 있게끔 차 안의 환경들을 조성하는 그런 옵션들을 제공하고 있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 내용들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향기 마케팅과 관련돼서 상당히 흥미로운 내용 중에 하나가 피자헛의 향수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 피자헛 페이스북 팬페이지에 나는 피자가 너무너무 좋아서 피자 향이 나는 향수가 있으면 정말 그걸 맨날 뿌리고 다니고 싶어 라고 하는 하나의 소비자들의 댓글을 시작점으로 해서 실제 피자헛에서 피자 향이 나는 향수를 제작해서 이제 하나의 이벤트성으로 진행을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는 한 두 가지 정도 중요하게 볼 수 있는 시사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소비자들이 시각적인 요소를, 죄송합니다. 후각적인 요소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런 후각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는 브랜드들은 이런 후각적인 요소들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소비자들에게 재미있는 요소들로 접근할 것인지 혹은 전략적으로 접근할 것인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구나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는 뭐 오늘 배우는 내용에서의 핵심적인 내용이라면 두 번째는 이런 향기 마케팅을 피자헛이 하게 된 데의 기반은 소비자들과의 소통이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에 여러분들이 어떤 브랜드들과 친구를 맺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페이스북에 등장하는 브랜드 팬페이지는 소비자들과 브랜드가 서로 소통을 하기 위한 하나의 공간으로서 마련된 장소입니다. 그래서 브랜드들은 이런 소통의 장소에서 소비자들이 지금 현재 무엇을 원하는지, 소비자들의 현재 만족 수준은 어떠한지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소셜 미디어에 대한 접근 그리고 소셜 미디어에서의 브랜드들의 활동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절대 놓치면 안 되겠구나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또 하나의 시사점으로 생각해 주시면 상당히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사실 궁금하기는 해요. 피자 향이 나는 향수라고 하는 것을 들었을 때 안 쓸 거야 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보면 볼수록 궁금하다라는 점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 소비자들과 소통하면서 후각적인 자극들을 재미있게 활용한 마케팅의 사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런 향기는 감정을 유발하고 기억을 촉진하는 역할들을 하게 된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이제 미국 사회에서는 커피 향을 맡게 되면 내가 어린 시절 우리 집에 대한 향기, 집에 대한 기억들을 좀 더
촉진시킬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게 되고요. 여러분들 경우에서도 개인적인 어떤 향기를 통해서 기억이 촉진되는 내용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 개인적으로 모닥불 타는 냄새가 나게 되면 저희 외할머니가 떠오르게 되는데요. 저희 외할머니 집이 이렇게 아궁이가 있었던 그런 집이었는데요. 그래서 외가에 가게 되면 할머니께서 늘 이 아궁이에 불을 많이 넣으셔가지고 나무가 타는, 그래서 난로 타는 냄새라고 해야 할까요? 하여튼 나무가 타는 그런 향이 늘 났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나무가 타는 냄새들이 계속 나게 되면 어, 외할머니와의 어렸을 때 기억, 그리고 외가에 가게 되는 그런 기억들이 계속 떠오르게 되죠. 자, 왼쪽에 나와 있는 이 스티커는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스티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왜냐하면 여기 스티커에 보여지는 그림에 나오는 향이 스티커에서 묻어 나온다라는 겁니다. 향이 좋거나 나쁘거나 상관없이 이 그림에 나와 있는 향이 스티커에서 나오기 때문에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그래서 이거를 하나하나 수집하는 것에 재미를 경험하면서 더 소비를 촉진할 수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게 되죠. 향기와 관련돼서 우리가 굉장히 향기라고 하는 건 특정 감정과 기억,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존재한다,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향기를 강조한 그런 오래된 광고를 하나 보게 될 거고요. 그리고 위에 나와 있는 낯선 여자에서 그의 향기를 느꼈다라고 하는 이 카피 광고, 카피에 대해서는 상당히 재미있다는 사람들이 평가를 했었던 광고입니다. 낯선 여자에게서 그의 향기를 느꼈다. 지금 지나갔던 여자 모델이 김선아입니다. 이 향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향기가 중요한 제품들이 존재를 합니다. 특히 어떤 무슨 향이 나는 뭐 향수 이런 부분들과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음식에 있어서도 맛보다는 향이 중요한 내용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 애들은 직접 우리에게 향을 광고에서 보여주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좀 조금 더 발전하면 이제 우리가 광고를 보면서 이제 향도 느낄 수 있는 이제 시대가 오겠지만, 그런 향을 직접적으로 경험을 할 수는 없지만, 향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제품을 평가할 때, 그리고 제품을 선택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야라는 걸 알려주는 그런 광고로도 소비자들에게 향기에 대한 중요성을 전달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음 광고 한번 보시죠. 자기야, 자기 전에 뚜껑 왜 열어? 맛을 아는 사람들, 간장은 향으로 부릅니다. 향의 차이는 60년 한과 표 간장. 501. 자, 이 광고가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향기를 전달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제품 속성에 있어서 향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전달해주는 광고의 역할은 충분히 이행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우니 광고도 마찬가지겠죠. 우와, 유나다. 옷에서 냄새 날 텐데. 지금 향기가 필요하세요? 문지르면 향기 톡톡 향기 캡슐 섬유 유연제 다우니. 향기 좋다. 향기 캡슐 다우니. 다음 광고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커피를 고를 때 뭘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다음 광고는 커피를 고를 때 맛이 아니라 향기를 중요하게 생각하라 라는 것을 광고를 통해서 전달하고 있고,
우리 제품은 그래서 그 내용들에 충실하게 제품을 만들었다라는 걸 전달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커피 석학이 말했다. 커피는 맛이 아니다. 인간이 느끼는 맛은 5가지뿐이지만 향은 수천 가지나 됩니다. 커피는 향이다. 고티카. 풍성하게 펼쳐지는 커피의 고귀한 향을 봉인하다. 조지아 고티카. 다우니와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전달하는 페브리즈 광고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뭐다? 너 냄새 난다고 에브리지 맨으로 남자 오렌지 파괴 에브리지 맨. 앞에 나왔던 광고들까지 해서 오늘 수업의 1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오감 중에서 다섯 가지 중에서 시각에 대한 중요성, 청각에 대한 중요성, 후각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각각 우리가 어떤 식으로 소비자들에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했던 내용들로 진행을 했었고요. 자, 조금 더 복습을 하면서 넘어가도록 하면 이게 잘 넘어가지가 않아서요. 시각과 관련돼서는 일단 시각이라고 하는 건 특정 브랜드와 특정 제품, 더 나아가서는 제품의 속성들과도 연결이 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어떤 특정한 정서를 유발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컬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런 컬러에 대한 반응이 왜 다르냐라고 한다면 생물학적인 차이 이런 요소들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문화, 즉 학습에 대한 차이에서도 이제 색에 대한 반응은 달라질 수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공통된 반응을 보일 수도 있지만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이는 이유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금 나와 있는 세 가지 이유로도 설명이 가능한 것 같고요. 청각은 시각보다는 파지 기간, 즉 머릿속에 머무는 시간은 상대적으로 길다라는 측면에서 시각과 더불어서 청각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라는 전략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특히 광고에서는 이 광고 음악으로 사용하는 청각적 요소가 제품의 어떤 속성을 보여주고 싶은지 그리고 제품을 어떻게 평가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광고주들의 관점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배경음악이 소비자 행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제품의 속성을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매장이나 이런 오프라인 장소에서 소비자들이 실제 어떤 행동을 보이게끔도 이끌어낼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를 활용한 걸 소닉 브랜딩이라고 하면서 대표적인 게 CM송과 징글이라는 내용들로도 설명을 드렸었고요. 후각 요소들을 활용한 향기 마케팅을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실제 이 향기를 경험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보여지는 광고들을 통해서 어떤 향기인지 그리고 무엇이 중요한 속성인지를 제시해 주는 것도 우리가 하게 되는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시각, 청각, 후각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잠시 여러분들 이제 1부는 여기서 마치고 2부에서부터는 나머지 두 개의 미각과 촉각에 대한 부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지각과 관련된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활용이 되어지는지, 더 나아가서 어떤 방식을 활용할 수 있는지,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다양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지각에 대한 1부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을 할 거고요. 이제 이어서 2부에서 나머지 부분들을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